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방학. 몇 달 전부터 부모님께 대학 입학 기념으로 미국에 사는 삼촌 집으로 여행을 가게 해달라고 졸라댔고, 흔히 하는 성적 향상 약속을 미끼로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삼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 친척 관계는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차이가 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삼촌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삼촌은 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우리 집과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의 10년을 함께 살아서 나에겐 친형과도 같은 존재였다. 좋은 대학의 시원시원한 성격, 성실하고 얼굴도 잘생겨 모두들 삼촌을 좋아했다. 삼촌은 나도 알고 지내던 누나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부모님도 삼촌을 실제 친척 이상으로 믿었기에 전화통화 몇 번 만에 큰 걱정 없이 보내주기로 하셨다. 비행기 창밖으로 TV에서나 보던 미국이란 나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항에 내려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출구로 나오니 변하지 않은 모습의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을 볼 때마다 항상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삼촌은 내 어깨를 쥐어 흔들며 보고 싶었다면서 오만 호들갑을 다 떨어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웃음소리, 상당히 쪽팔렸다. 이게 자동차가 맞나 싶을 정도의 거대한 차를 타고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자 영화에서나 보던 광활한 자연이 나타났다. 끝이 보이지 않는 벌판과 자연스럽게 섞여노는 각종 동물들. 이게 미국이란 나라구나. 삼촌의 집은 도시에서 30분가량 벗어난 지역에 있었는데 집이 아니라 대저택이라 할 만한 크기였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집 바로 앞에 엄청난 크기의 호수가 있다는 거. 주민들과 함께 쓴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집이 몇 채밖에 없어서 겹치는 일도 거의 없이 가끔 취미 삼아 낚시를 할 때 이용한다고 한다. 개인 보트가 있다는 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아무리 땅이 넓은 미국이라 해도 이런 집을 아무나 구입할 수는 없을 테고, 삼촌은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한 것 같다. 내 키의 2배 높이는 될 듯한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자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각양각색의 조형물이 집안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고, 대체 무슨 기술인지 벽의 한쪽 면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운동회를 할 수도 있는 집마당에는 엄청난 크기의 동상이 놓여져 있었다. 2층 집이었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사각형 형태로 쌓아 올린 스타일이어서 가뜩이나 큰 집 내부가 더 거대하게 보였다. 당시에는 대체 무슨 방법으로 저 위에 박혀있는 전구를 교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궁금했다. 사실 그건 지금도 궁금하긴 하다. 집이 어찌나 큰지 거실만 구경하는데도 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우리 집보다 큰 화장실은 그 중에서도 백미였다. 과장 좀 보태면 집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은 누나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꺼내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너 온다고 삼촌 휴가 냈으니까 내일부턴 여행하느라 바쁠 거야. 너도 장거리 비행하느라 피곤할 테니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말고 푹 쉬자. 누나는 며칠 전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났다. 오래전부터 선약이 되어 있던 여행이라 취소를 하지 못해 나에게 미안하다며 편지와 선물까지 준비해 두었다. 삼촌이 가져다 준 선물 박스 포장을 뜯자 그 안엔 멋진 지갑과 미국 돈 $1000까지 넣어져 있었다. 나온참, 내가 널 굶겨 죽일까봐 걱정됐었나 보다. 삼촌이 웃으며 자리를 피해 주었다. 편지에는 나와의 즐거웠던 기억들과 만나지 못해 아쉽고 다음에 꼭 보자는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아까 전 삼촌이 집 구경을 시켜줄 때 누나 방이라고 알려준 곳을 슬쩍 들어가 봤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다. 누나 방에 걸려있는 사진들을 구경하던 중 대부분의 누나 사진에 보이는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올해 사진은 걸려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작년 날짜의 사진 대부분에 같은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저걸 아직까지. 내가 초딩 때 누나와 결혼하겠다며 사준 보름달 모양의 싸구려 목걸이. 서로 반쪽씩 목에 걸고 있다가 결혼하면 합치자고 했던 닭살 돋는 기억. 중딩 시절 누나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누나 앞에서 내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뜯어내어 집어던졌던 상중딩의 자태. 누나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를 때마다 빛의 속도로 죽고 싶어진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는데 평생 이불킥할 재료를 너무 많이 싸질러 놨다. 사진 속 누나가 걸고 있는 건 확실히 내가 집어던진 반쪽이었다. 나름 이쁜 쪽은 누나한테, 표면이 박살나 있는 쪽은 내가 걸고 다녔는데 저건 분명 내가 가지고 있던 쪽의 목걸이였다. 원래 걸고 있던 건 어딘가에 넣어두었나 보다. 이런 걸 알고 나자 꼴에 양심은 있다고 더는 누나 방을 뒤적거리지 못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삼촌은 내가 바보인 줄 아는지 방을 찾기 쉽도록 방문에 내 이름을 적어놓은 종이를 붙여놓았다. 2층에 방이라고 해봐야 꼴랑 8개밖에 없는데 덕분에 겨우 찾았다. 삼촌도 내가 누나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1년 가까이 삼촌을 적대시했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죽방을 맞아도 몇 번을 맞았어야 할 행동들을 했는데 삼촌은 매번 웃으며 받아주고 넘어가 주었다. 고딩이 되고 아메바 수준의 지능을 약간 탈피하면서 삼촌에게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지만 누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다.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에게 어색한 상태의 성인 여자와의 1대1 대화는 남자끼리 툭툭 치며 풀 수 있는 것에 비해 접근 장벽이 너무도 높았다. 누나는 떠나기 전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계속 물었지만 쪽팔리고 미안한 마음에 고등학생 시절 내내 내가 의도적으로 누나를 피했다. 미국으로 떠나기 2년 전부터 간혹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도망가는 수준이었으니 이번에 누나를 만나면 5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제라도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삼촌과의 여행은 꿈만 같았다. 어제는 로스앤젤레스 관광, 오늘은 라스베가스, 내일은 디즈니랜드, 다음날은 그랜드 캐년 등등. 매일매일 정신없이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고급스러운 호텔, 렌트카 등이 미리 예약되어 있는 게 놀라웠고 이런 여행을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는 삼촌의 모습이 그때는 신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별로 관심이 없던 농구 경기 관람을 마지막으로 삼촌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도 있구나. 이제 내일이면 다시 한국으로 떠난다. 정말 가기 싫다. 거실에 놓인 길다란 소파 위로 몸을 뉘었다. TV인지 뭔지 모를 대형 스크린 옆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낚싯대가 보였다. 낚싯대를 왜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자 여러 개를 던져놓으면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대답이 돌아왔다. 삼촌은 나보고 낚시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낚시가 취미인 고딩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그래도 이제는 눈치란 게 조금은 있을 나이라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내가 삼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까. 보트도 타보고 삼촌 기분도 업 시켜주려고 한두 시간 정도 낚시를 하러 가자고 했다. 삼촌은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제 차 보츠는 내 말에 그러자고 하면서도 생각만큼 즐거워 보이진 않았다. 내가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는 게 티났나 보다. 뒷마당으로 나가자 삼촌은 이미 보트 시동을 걸어놓고 있었다. 햇빛이 반사해 반짝거리는 넓이 수백 미터는 되어 보이는 호수. 이게 말로만 듣던 집 앞 낚시터구나. 호수가 얼마나 깊냐고 묻자 100피트 정도라고 알려줬는데 그때는 그게 100미터인 줄 알고 꽤나 쫄렸다. 대체 왜 미국에 놀러온 고딩에게 피트 단위를 말하는 거야? 삼촌에게 잠깐 동안 낚시법을 배웠으나 던지는 거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내 던지는 건 포기하고 앉은 자리에서 퐁 빠뜨리는 빙어 낚시 전법으로 바꿨다. 30분 정도 흘렀을까? 매번 낚싯대를 멋지게 던지는 삼촌도 추한 자세로 퐁당 빠뜨리는 나도 둘 다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멍만 때리고 있다. 한 마리도 안 잡힌다는 내 투덜거림이 들리지 않는지 삼촌은 낚싯대를 들고 멍한 사람처럼 보트 앞자리에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고기를 잡아 영웅이 되는 게 중요했다. 내가 삼촌보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 추를 많이 다르면 더 깊게 내려가 숨어있는 고기를 잡을 것 같아서 3-4개를 더 달았다. 분명 삼촌이 찌를 던지고 어느 순간 멈춘 후 당기라며 알려줬는데 그새 잊어먹고 낚싯지가 땅에 닿는 느낌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잡아당겼다. 무게가 무게인지라 추가 강바닥에 박히는 느낌이 강하게 전달됐다. 그때였다. 뭔가 걸린 것 같다. 꽤나 묵직한 느낌. 허나 고기라기엔 움직임이란 게 느껴지지 않는다. 에잉, 뭐 쓰레기 뭉치 같은 건가 보다. 슬금슬금 들어올리다가 거의 다 물 밖으로 나왔다 싶을 때 힘을 줘서 들어올렸다. 손에 잡힌 물체는 흙더미로 뒤덮인 사각 형태의 모형이었다. 뭔가를 잡았다고 외쳤지만 삼촌은 여전히 딴 데 신경을 쓴 채 건성으로 대답하기만 할 뿐이다. 사각 물체를 감싸고 있는 찌꺼기들을 훑어내면서 이리저리 돌려보다 보니 들러붙은 흙더미 때문에 사각형 물체로 보였던 것이고 주변을 점차 떼어낼수록 물체는 타원형에 가까웠다. 여기는 눈 같고 이건 코. 그럼 이건... 으악! 난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배 안에 떨어뜨렸고 내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삼촌은
해골 모양의 뼈를 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그것을 집어들어 재빨리 보트 밖으로 던져버렸다. 동물뼈야. 괜찮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삼촌의 표정엔 놀람, 두려움,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순간 스쳐 지나가는 오만 가지의 시나리오. 알 수 없는 위기를 느낀 인간의 본능적인 연계는 나이와 상관없었다. 와, 이런데 동물 시체 많다는 건 들어봤는데. 내 음성은 노골적으로 떨렸지만 갑자기 놀란 고딩의 자연스러움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삼촌은 숨을 고르며 먼 곳을 응시하였고 다행히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 그 해골 모양의 뼈를 떨어뜨렸을 때 눈 부위 안에 들어있던 길다란 끈이 달린 무언가가 보트의 사각구석으로 굴러들어가 있다는 걸. 삼촌은 잠시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보트 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기만 한다. 나는 두려움에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나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봐. 몸은 굳어있지만 머리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두려움을 누르기 위한 억지 섞인 희망 회로를 돌려봤다. 마지막 날이라고 삼촌이 꾸민 깜짝 쇼 같은 걸지도 몰라. 아니,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낚을 줄 알고. 아냐, 삼촌 친구가 잠수해서 달아놓은 걸지도 몰라. 아니, 내가 낚시 가자고 할 걸 어떻게 알고. 실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쥐어 짜내봐도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다. 좋게 생각하자. 삼촌도 놀라서 그런 걸 거야. 사람이 살면서 해골을 보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난 왜 삼촌에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난 왜 삼촌이 무서워 쳐다보지도 못하는 걸까? 그냥 동물뼈잖아, 삼촌.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아무 말이나 지어내. 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고딩일 뿐이라고.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오버하냐고. 보트 구석에 처박혀있는 물체 따위 관심도 없어. 난 모르는 일이야.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을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쯤 삼촌은 보트 시동을 걸고 집 방향으로 운전을 시작했다. 절로 나오는 안도의 한숨. 선착장까진 금세 도착했다. 삼촌이 먼저 내릴 때 물체를 집을 수 있는 기회를 엿봤지만 단 몇 초의 시간도 얻을 틈이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어서 배멀미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개드립을 쳤지만 삼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어색한 분위기로 저녁을 먹은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저 넓은 호수에서 하필 내가 줄을 빠뜨린 곳에 왜 그런 게 있단 말인가?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기절하듯 깜빡 잠이 들었다 깨니 새벽 1시. 공항으로 갈 시간은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았다. 그것도 삼촌이 데려다 줄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아니,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데려다 주겠지. 그런데 삼촌 몰래 보트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와야 하나? 그러기엔 너무 무섭다. 하지만 그냥 놔두다가 내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삼촌이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처리하자. 그것이 뭔지 상관없어도 그것이 맞다면 삼촌이 먼저 발견하면 안 되니까. 삼촌한테 들키면 보트에 뭐 빠뜨린 게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대면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삼촌이라 항상 나보다 거대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일 뿐 지금의 나는 초딩 중딩 때와는 확연히 다른 체격이다. 힘대 힘으로 맞붙는다 해도 미국은 총의 나라지. 난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방문을 슬그머니 열었고 곧바로 숨이 멎는 소리를 내며 뒤로 주저앉았다. 방문 앞엔 삼촌이 앉아있었다. 양반 다리를 한 채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듯 쥐고 있는 삼촌. 그런 삼촌의 한 손에는 목걸이 끈 같은 게 걸려 있었다. 삼촌 역시 놀랐는지 손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다. 삼촌이 엉거주춤 일어날 때도 난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다행히 삼촌은 아래층으로 뛰어가듯 내려갔고 난 너무 심하게 떨리는 다리 때문에 방 문턱에서 침대까지 양손의 힘만으로 기어가듯 이동했다. 침대 위에서 덜덜 떨며 당장이라도 삼촌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다.
이 빌어먹을 집은 방에 잠금장치도 없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다. 난 6시가 될 때까지 매 1분 1초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누워만 있었는데도 체력이 다 빠져나갔는지 옷가지를 챙기는 정도로도 끙끙 소리가 절로 나왔다. 거실로 나오니 삼촌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삼촌 역시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았다. 공항까지 가는 동안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 깜빡할 새 흘러간 열흘인데 지금의 30분 남짓한 시간이 그래도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정말 공항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 걸까? 주변에 차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삼촌하고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나는 건 가서 잘 살아 라는 말 한마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한숨이 나오면서 몸이 축 늘어지며 잠이 쏟아졌다. 한국에 돌아오고 며칠 후쯤 엄마가 삼촌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난 전혀 모르겠다는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날 때마다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 동물에 빼었을 것이고 끈이 달린 물체는 이 세상에 수백만 개는 될 거라며 넘어가지만 매번 양심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 같다. 벌써 10년 이상 지난 일이고 이제는 실제로 겪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흐릿해지는 기억이지만 방 앞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던 삼촌의 모습만은 내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제되어 또렷이 남아있다.